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굉장히 여야의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9년 1월 달에 고발된 사건이에요.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때인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3월 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죠.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음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권 잡으면 알아서 다 입건하고 해준다. 따라서 움직인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검언유착의 의혹에 대해서 일상적 검언유착의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상혁 의원은 현재 그 출장 중인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 조사 정도 얘기를 해서 그럼 일정 조율을 국내 귀국하면 일정 조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단독 보도로 그 직접 수사 대상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흘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늘 하던 방식이죠. 이렇게 흘려서 여론 동향 보고 그런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식의 정치 보복하는 거 한동훈 법무장관 만들어 놓고 판사까지도 지금 인사검증 대상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모습인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었다. 정치 보복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양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들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묵혀뒀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을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진실 규명에 대해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저런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들을 지적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규명하고 또 철저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이 13곳의 산하기관에 사퇴를 종용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적폐청산 수사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많은 그 직권 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검찰이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실 규명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상호 네네. 왜 항상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언론과 유착을 해서 이렇게 단독 흘리기를 해서 분위기 몰아가면서 가는지 선택적 정의를 늘 구현하고 계시죠.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님 지금 공식적인 행보 하시면서 영부인으로서 역할 하시려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과거에 신정아 사건 알고 있죠.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그것 때문에 검찰 소환 수사해서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엇 했습니까? 아니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소환 조사 한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되는 하려면 제대로 모든 거에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청주지검에 있는 부장검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 이 수사하던 이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결국 이런 검사들은 압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내보내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짜여진 각본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이게 정의를 구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시 무슨 몇 개월 전에 대선 과정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단위에서 다시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진행된 게 다만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진행됐던 것들을 다 봤고 또 재판에서 그것이 이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비추어 봐서는 지금 그 백윤규 전 장관 그리고 그 산업부 국장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혐의 입증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무슨 저 정치 보복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많은 적폐청산 그 수사의 결과물들이 이 과거에 우리가 검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그 직권남용죄가 광범위하게 지금 이미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이 이미 돼버렸고 저것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 공공산하기관장들을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서 사실은 사퇴를 이제 종용했던 과거의 사례들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위법한 범죄 행위로 이미 판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여지는 어떤 분에 대한 것은 수사조차 안 하면서 어떤 저희 그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과 유착해가지고 이렇게 몰이식 수사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게 그게 맞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선택적 케이스로 정의를 모든 것들을 다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백윤규 전 장관에 대한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가 자기네 편에서의 입장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같은 이슈를 가지고 보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세게 발언하는 이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 검찰이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짜여진 각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한다고 검찰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사표를 쓰게 만들고 저희 당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얘기해놓고는 언론에 흘려가지고 수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노골적이고 너무 그대로 가고 있어서 이 뻔뻔스러움과 노골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무섭지 않은가 보다 이게 이런 이제 생각도 좀 검찰을 듭니다. 네. 정권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저런 판단은요. 그러니까는 과거 3년 전에 그렇다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검찰이 왜 3년 전에 고발된 사건들을 이제서야 활발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부 장관일 때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묵혀놨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현역 의원까지 지금 불러다가 수사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그 가는 부분을요. 거잖아요. 정권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거에 3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것과 동일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때는 발언이 되는 환경부 거예요. 장관까지 나가서 그렇게 됐죠. 수사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못하게 언제 지금 막았습니까? 산업부 장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 이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무위원이나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임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앞서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사퇴를 종용한다거나 아니면 알아서 나가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법제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헌법의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정권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현희 전 의원, 지금 권익위원장이나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장관이나 차관의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 이런 부분들을 새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것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사실 스스로들 판단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것은 물러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무위원까지 나는 내가 국무위원 참석 대상자니까 참석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임기를 쫓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임기 내에서 그럼 국무위원회 계속 참석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대표하는 대통령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만 대표하는 대통령인가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거 후보, 대선 후보일 당시에는 그렇게 논쟁을 하죠.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왜 여러 권력을 견제하도록 만들고 이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블랙리스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블랙리스트를 삼아가지고 너 나가라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정규직 그 직원들 그만두게 하는 방식이 사표 쓰라고 종용하는 거는 위법하니까 책상 빼줘. 책상 빼기 하거나 벽 보고 앉아있게 만들거나 업무를 하나도 안 주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괴롭혀갖고 나가게 만들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방통이나 이제 권익위가 왜 독립적이고 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 감사원장에 대해서 저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문제제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입장 바뀌었다 그렇게 아니죠. 말씀하면 그래서 안 되는 그 거죠.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만약에 나가라면서요. 저게 압력과 종용을 통해서 만약에 사퇴를 시킨다면 그것도 수사를 받겠죠. 당연히 하지만 국무위원은 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에서 30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는 그 국무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법에 각부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지만 지금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은 그 당연직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 그럼 영향력을 미쳐서 장관을 임명해야 마땅합니까? 저 지금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권익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파적 특성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새로운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주요한 국정 철학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전현희 한상혁 두 분의 그 위원장들께서 굳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것은 권리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는 각 당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분위기상 여러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들리고 좀 반성의 얘기도 좀 많이 들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모든 토론회 다 가지는 못했고요. 네, 일부 토론회 제가 공동 주최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선과 지선 연이은 패배를 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거 시기에 잘못된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유독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당권 도전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부각시켜서 하는 건 전 좀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잘못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거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다 듣는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 목소리로 내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가는 건데 제가 토론을 좀 들어보면 어떤 분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현상을 이렇게 깨어 맞춰서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중에 가장 깊이 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민주당의 당 강령대로 정책을 추진했고 만들었고 그리고 선거를 했냐에 대한 평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의를 잘 대변했느냐,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노동자 배제 고착화의 흐름, 이런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했느냐,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런 기후위기 환경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를 했느냐, 설득력 있게 접근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저러하게 그 리더십이나 이런 건 저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대론 얘기도 나오고 집단 체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정체성, 87년 민주화 투쟁 그리고 뭐 90년대 후반까지의 여러 사회 운동의 흐름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온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보다 합리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데에서 제대로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정치를 하는 집단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받지 못한 거다. 네. 그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색깔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의 책임이 많다, 아니다, 후보의 책임이 많다 이런 논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반 동안에 그 해결이 됩니까? 그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렇게 분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입장이나 생각들이. 저는 민주당의 현재를 평가하고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다 우리의 자산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민주당의 자산이고 이분들 누구나 다 기회가 공평하게 가야 되고 그분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는 어떻게 개혁 혁신해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 반, 2달 남은 동안에 여기 당권에 도전하시려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자신의 비전을 보여드리고 그거를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평가하는 과정을 가지는 게 그래야지 민주당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내 사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 몫을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일단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2자리를 약속을 한 것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이 이 최고위원 추천을 하는 그 대상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정정식 의원과 김윤 이제 국민의당 전 시당위원장을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취지에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 화합을 하기 위한 그 취지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들을 더군다나 이제 친윤계라고 일컫는 정정식 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인사를 좀 추천해달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 김윤 위원장의 경우는 그 사실상 합당이 이제 단일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깨지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심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있거든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합당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러면은 그 둘루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 좀 국민의힘의 내부 구성원들이 더군다나 최고위원들 모두가 반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새로운 인물들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나 추가적으로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현재 그러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합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좀 모으고 있다라는 것과 안철수 의원이나 친윤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됩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 뭐 언행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19, 20대 때 법사위에서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일 때인데요. 권 위원장 지금 원내대표께서 하는 여러 가지 이 발언이나 행동은 제가 봐서는 뭐 그것이 단순히 뭐 연대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현재로는 어쨌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원내대표가 그 원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원외로서 당을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지도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주 수시로 서로 소통하고 또 의논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소위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를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와 무슨 이렇게 연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오늘 정치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